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의 작은 동네에서 육개장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1년 전에 저에게 일어났던 그 일, 저는 그 일을 평생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건넨 호의를 걷어차는 것도 모자라 뒤통수까지 제대로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1년 전 그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희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식당은 원래 엄마가 하셨었고, 저도 성인이 되고부턴 엄마를 따라 가게 일을 도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쯤 엄마가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제가 사장으로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에는 엄마 때부터 같이 일해주시던 이모님이 계시고, 홀에는 두 분 정도가 서빙 일을 해주세요. 엄마 때부터 하던 곳이라 가게에는 단골 손님이 특히 많았어요. 장사는 나쁘지 않게 잘 되는 편이었고요. 그때 점심시간 손님들이 한바탕 나가고 조금은 한산해진 시간에 저는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홀 직원분이 주방에 들어와서 누가 사장님을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누굴까 싶어 나가보니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행색은 좀 초라해 보였어요. 푸석한 머리를 대충 묶고 옷도 좀 해지고 바랜 느낌이더군요. 그 뒷모습의 여자는 저희 가게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다가가니 그 여자가 뒤를 돌아봤는데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 제 친구 영주더군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제가 이 가게를 맡아서 할 즈음에 웬 나이 많은 남자랑 살림을 차린다며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친구였어요. 너 혹시 영준이? 맞아, 기억하는구나. 영주가 어색하게 웃더군요. 저는 반갑고도 좀 놀랐어요. 이 동네를 떠난 지 이미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기도 했고, 시집간 이후로 연락도 잘 되지 않았거든요. 나름 고등학교 땐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연락이 끊겨 걱정도 되고, 한편으론 서운하기도 했는데, 별다른 연락도 없이 절 불쑥 찾아온 거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너무 오랜만이다. 음, 아직 이 가게 하는구나. 내 직장인데 어딜 가겠니?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야? 나 여기로 이사 왔거든. 어머, 정말? 가족들 다 같이? 나 이혼했어. 영주가 대뜸 그렇게 말하길래 저도 좀 당황해서 그렇냐고 했습니다. 친구는 한눈에 봐도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얼굴도 어둡고요. 제가 일단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친구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갑자기 왜 날 찾아봤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 어떻게 연락 한 번 안 하니? 너 번호도 바뀌었더라. 미안해.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래, 나도 그랬는데 뭐. 근데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너 예전에 엄마랑 여기서 일했잖아. 이 동네로 다시 오면서 혹시 아직도 있나 싶어 와봤어. 그럼 혼자 온 거야? 음, 자식은? 없어. 너는? 나는 딸 하나. 고등학교 다녀. 그렇구나. 어쨌든 반갑다, 야. 그런데 영주의 표정이 내내 어두운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저기, 지선아, 나 좀 부탁할 게 있는데, 그러는 겁니다. 부탁이라니, 머릿속에선 부탁이 뭘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돈을 빌려달라고 온 걸까? 아니면 뭘 사달라고 온 걸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친구는 나 여기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될까? 그러는 겁니다. 조금 뜻밖이었어요. 취직? 어, 나 그전에도 식당에서 일했어서 일 잘해. 자리 없을까? 친구는 뭔가 사정이 급해 보였습니다. 초라한 행색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알던 영주가 아닌 것 같았죠.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게도 이미 직원은 다 있고 굳이 추가 직원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게도 보다시피 굳이 사람이 더 필요하진 않아서 제 말에 영주는 제 손을 더 꽉 잡더군요. 부탁 좀 할게. 나도 몇십 년 만에 보는 친구한테 이런 부탁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사정이 좀 안 좋아. 영주는 많이 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무슨 일 있었니? 제 물음에 영주는 그간의 일을 얘기하더군요. 나 당장 먹고 살 일이 너무 막막하다 얘. 그때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나보다 나이도 10살 많고 능력도 쥐뿔 없는 그 남자랑 결혼했잖니. 자기 고향에 집도 있고 직장도 있대서 따라갔는데 막상 가보니 웬 산골짜기에 다 쓰러져 가는 집 하나 있는 거야. 거기서 살면서 진짜 오만 일 다 하고 살았는데 이 인간이 나중에 노름에 빠져서 노름? 그 바람에 그나마 있던 직장까지 잘리고 그 후에도 정신 못 차리더니 몇 년간 집에도 안 들어오더라. 차라리 잘 됐다 싶어 혼자 식당 일 하며 이래저래 사는데 이 인간이 들어와서 내가 기껏 모아둔 돈 다 들고 도망간 거야. 집문서까지 홀랑. 세상에 돈도 없고 집도 나가야 될 판국이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결국 이혼하고 빈몸으로 다시 이 동네 왔지. 나 그 남자 만날 때 우리 엄마가 엄청 반대한 거 알지? 엄마랑 영 끊으면서까지 그 남자 따라가서 산 건데 내가 내 발등 찍은 거지 뭐. 엄마는 진즉에 돌아가셨고 동생들도 나 원망하면서 안 본다 그러고 작은 고시원 하나 구해서 거기서 살고 있어. 친구의 인생이 참 기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나름 고등학교 때와 20살 땐 발랄하고 생기 넘치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생활고에 시달려 얼굴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해본 일이 뭐 있겠니? 거기 있을 때도 식당에서 일을 했어서 여기 와서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 마침 이 식당이 보이는 거야. 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온 거야. 어떻게 좀 안 될까? 나 너무 어려워서 그래. 그 말을 하는 친구가 너무 안 돼 보였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몇십 년 만에 저를 찾아와 이렇게 취직 자리를 부탁하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람 하나 들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친구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저녁 장사 준비를 해야 돼서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했어요. 친구는 제 폰번호를 달라고 하고 자기 번호도 찍어주더군요. 몇 번이나 부탁한다면서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날 저녁에 고민을 했어요. 실리적으로 따지면 친구를 안 돕는 게 맞는 거죠. 이미 있는 직원도 충분하고 사람 하나 더 쓰면 인건비가 크니까요. 하지만 예전에 친했던 친구기도 한데다 사정도 안타깝고 모른 척하면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가 돼도 친구를 들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니까 엄청 고마워하면서 자기가 진짜 열심히 일할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는 저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고 초반에 고시원 월세 낼 돈이나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해서 가불도 해줬습니다. 친구는 본인 말대로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주로 서빙 일을 하는데 시간 나면 주방에서 일도 도왔어요.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서요. 열심히 일하는 친구를 보면서 저도 취업시키길 잘했다 싶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하루는 쉬는 시간에 잠깐 커피 타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보고 남편이 참 다정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저녁 때 한 번씩 가게에 오거든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남편 정말 분리수거라도 되면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최악이거든요. 실직한 이후로 직장도 안 구하고 가게 일 와서 도우라니까 그것도 싫답니다. 그럼 뭐 할 거냐니까 사업할 거래요. 그러고 제가 모은 돈으로 사업 시작한대 놓고 홀딱 말아먹었습니다. 그 바람에 하마터면 하나 남은 이 가게마저도 날릴 뻔했어요. 그 후로도 계속 사업 거리길래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진짜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돈을 안 벌 거면 집안일이라도 하면 좋은데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않고 하나밖에 없는 딸도 나몰라라입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를 해본 것도 손에 꼽을 정도라서 딸도 아빠랑 벽 쌓은 지 오래고요. 게다가 제일 가관인 건요. 여자 문제였습니다. 술집 여자랑 바람이 난 거였죠.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으니 맨날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했는데 거기서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그때 이혼하려고 했는데 아이도 어리고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도 하고 만약 이혼하면 자기는 물에 빠져 죽어버릴 거라고 난리를 치는 통에 못 이기는 척 한번 넘어가 줬습니다. 솔직히 정도 다 떨어졌고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지만 마지못해 그냥 같이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집에서는 서로 남남처럼 지내면서 꼭 저희 가게에 오면 그렇게 다정한 남편인 척을 하는 겁니다. 제 친구도 그런 모습만 본 거고요. 저도 밖에선 집 얘기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르는 사람은 남편이 엄청 다정다감하고 좋은 남편인 줄 아는 거죠. 저도 자존심이 엄청 세서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저를 아는 사람한텐 하기 싫더라고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냥 아니라고도 안 하고 맞다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랑 같이 주방 일해주시는 이모분이 저한테 따로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무슨 일이시냐고 하니 그분 하시는 말이 혹시 영주 씨한테 양념 만드는 방법 배우라고 했어? 그러는 거예요. 저희 가게도 여느 식당과 다름없이 맛을 내는 양념 제조 방법이 있거든요. 크게 비법이라고 하긴 거창하지만 엄마가 나름 연구해서 만든 방법이었고 저랑 그 주방 이모가 그 방법으로 여직 만들고 있었어요. 친구는 주방에서도 요리를 한다기보다 설거지를 하거나 재료를 손질하는 일을 주로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구한테 따로 양념 만드는 방법을 배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가르쳐 줄 이유도 없고요. 아니요, 배우라고 한 적 없는데. 왜요? 아니, 저번부터 내가 음식할 때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 사장님이 배우라고 했냐 하니까 그냥 오며 가며 익히라고 했다던데. 네?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 자기도 있고 나도 있는데 굳이 영지 씨까지 이걸 배울 필요는 없잖아. 뭔가 이상해서 물어본 거야. 네, 제가 영주한테 물어볼게요. 그러고 저는 영주에게 물어봤어요. 너 우리 육개장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서 이모님한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영주는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너무 맛있어서 나도 집에서 해 먹으려고. 저는 좀 황당해서 웃으며 말했죠. 가게에서 실컷 먹는데 이걸 집에 가서 또 해 먹어? 아, 그냥 알아두면 다음에 나 혼자서도 해 먹을 수 있잖아. 그러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주방 이모 말론 그 후론 따로 배우겠다고 한다던가 옆에 와서 지켜보는 일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친구를 가게에서 내쫓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로요. 바로 저희 남편하고 바람이 난 거였죠. 남편이 최근에 또 수상한 낌새가 보이길래 저 인간이 개벌은 남 못 주고 또 바람을 피나 했어요. 만약 또 바람을 피면 이번엔 뒤도 안 보고 이혼이다 결심했죠. 그래서 잘 때 그 인간 핸드폰을 뒤져봤는데 온갖 추잡스러운 말을 하며 끈적이는 대화를 한 상대가 다름 아닌 영주, 제 친구였던 거예요. 그걸 알고 얼마나 뒤통수가 얼얼하던지요. 저는 그걸 다 제 폰으로 찍어 놓고 일단 다음날 가게에 가서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쫑알거리는데 그 뻔뻔스러운 낯짝을 한 대 쳐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장사가 끝나고 영주 보고 할 얘기 있으니 좀 남으라고 했습니다. 왜? 나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그러는 겁니다. 제가 속에서 부글부글한 걸 참고 말했어요. 앞으로 쉴 일 많을 거니까 좀 있어. 얘기 좀 하게. 그렇게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을 하고 빈 가게에 영주와 제가 남아 있었죠. 제 심상찮은 분위기에 친구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챈 것 같더군요.
좀 이따 남편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제가 미리 불렀거든요. 저는 두 사람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둘이 무슨 사이야? 다 알고 말하는 거니까 시침이 뗄 생각하지 마. 무슨 사이라는 거야? 아무 사이도 아니지. 그 말에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너도 아무 사이 아니야? 하지만 친구는 쉽게 말하지 않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돈 없고 어디 취업할 데도 없다고 사정하길래 내가 무리해서 우리 가게에 취업시켜줬는데 은혜를 웬수로 갚아? 저는 제 말에 친구가 미안하다고 싹싹 빌 줄 알았어요. 하지만 친구의 반응은 정말 뜻밖이더군요. 그게 무슨 은혜까지나 되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할 때랑은 정반대였죠. 너 진짜 뻔뻔하다. 그때 도와달라 할 땐 언제고. 그래서 내가 꽁으로 놀면서 돈 받았어? 아니잖아. 주방 일에 홀서빙까지. 나 정말 열심히 일했어. 야, 너 필요 없었다고. 힘들다 도와달라 해서 필요도 없는 사람 받은 거라고. 필요도 없긴 개뿔. 너 나 무지하게 부려먹었잖아. 너는 고상하게 음식 만들면서 나는 설거지 시키고 쓰레기 치우라고 하고. 저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애초에 필요도 없는 사람을 뽑은 거라 남는 일을 시켰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말하다니 저는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그게 기분 나빠서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웠니? 영주는 제 말에 팔짱까지 끼고 아무 소리도 안 터군요. 남편은 바람 아니라고 난리치고요. 제가 남편에게 전날 찍은 대화 사진 다 보여줬습니다. 이래도 아냐? 당신 내가 전에 분명히 말했지.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진짜 끝이라고.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여보. 저는 매달리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년놈들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도와줬더니 뒤통수 치는 친구나 그런 친구랑 바람이나 피우는 남편이나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둘 다 나가. 이영주, 너는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 없고 당신은 바로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제 말에 남편은 잘못했다고 난리고 영주는 예상했다는 듯 자리에서 획 일어나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까지 일한 거 계산해서 계좌로 붙여. 계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노동부에 신고할 거야. 이렇게 마음대로 자르는 것도 부당해고라서 다 신고되는 거 알지?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혈압이 올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저런 애였나 싶고 그동안 우리 가게에서 일할 때의 모습은 뭐였나 싶어서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습니다. 무리해 가면서 쟤를 취업시킨 제 발등을 찍고 싶더라고요. 안 나간다는 남편도 겨우 밀어내버리고 빈 가게에 남아 못 먹는 소주를 2병이나 마셨습니다. 사람한테 받은 배신이 너무 컸어요. 이미 남과 다를 바 없는 남편보다는 친구한테 받은 배신이요.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빈 가게에서 눈물과 함께 소주를 마셨던 그날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친구는 그 후 가게를 안 나오게 됐고 남편과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하지만 숙려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동안 저는 상처와 배신감이 너무 커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나마 가게 가서 정신없이 일이라도 하면 잊혀지는데 장사 끝나고 집에 오면 너무 힘들고 괴로웠죠. 저희 딸애가 저를 많이 위로해 줬어요. 아빠 필요 없으니 저랑 둘이서 잘 살자고요.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아빠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걸 잘 아는 딸이라 저를 많이 다독여 줬습니다. 참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하루는 저희 가게에 손님이 와서 요즘 배달도 하냐는 거예요. 저희 가게는 배달을 하지 않아요. 홀 손님도 많아서 굳이 배달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니까 자기가 전에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여기랑 맛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가게보다 1,000원이나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어디냐고 했더니 상호를 알려주는데 상호도 저희 가게랑 비슷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은 저희 가게인 줄 알고 배달을 시킬 수도 있겠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저희 가게와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더군요. 여긴 뭐지? 싶어서 직원들한테 가게를 맡기고 가봤는데 거기서 저는 또 환장할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가게에서 쫓겨난 제 친구가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고 제 남편은 거기 테이블 하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집을 나가더니 알고 보니 제 친구랑 다시 만나고 있던 거였죠.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가게로 들어가니 친구나 남편 놈이나 놀라긴 하는데 또 제가 올 줄 알았는지 덤덤하기도 하더라고요. 주변을 보니 홀 장사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았어요. 배달만 할 수밖에 없다 싶더라고요. 제가 친구에게 따졌죠. 너 진짜 뭐야? 우리 가게 레시피 뺏겨서 여기 가게 차렸니? 그 친구는 제 반응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당당하게 따지더군요. 뭐 베끼고 자시고 할 게 어딨어. 육개장이 거기서 거기지. 거기서 거기? 그래서 우리 주방 이모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배웠니? 이거 완전 도둑이네. 어디다 대고 도둑이래? 내가 너네 레시피 뺏었다는 증거 있어? 야, 여기 맛이 우리 가게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여기 온 거야. 어이가 없다. 그러겠지만 세상 천지 양념은 다 베낀 거게. 고춧가루는 너네만 쓰고 소금은 너네만 쓰니? 완전 막무가내로 나오더라고요. 레시피에 특허 낸 것도 아니고 우기면 장땡이라 이거죠. 저는 심정으론 정말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싶더군요. 저희 엄마가 정성으로 만들어내고 먼저 떠나시면서 저 살 길 하라고 주신 레시피를 이렇게 홀라당 들고 가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라니요. 제가 부들부들 거리니 오히려 한 대 치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표정 무서워라. 한 대 쳐. 진짜 치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때리기라도 하면 당장 고소하니 어쩌니 할 게 눈에 보였거든요. 저는 가까스로 참고 말했습니다. 연락 안 되는 동안 구질구질 힘들게 살았다더니 기껏 돌아와서 한다는 게 도와준 친구 뒤통수 치고 남편 가로채는 거니? 너 진짜 징글징글한 싸구려 인간이라는 거 알아둬. 그리고 저 남자 너 가져. 내 남편이라니까 저 남자도 좋아 보여서 꼬셨나 본데 막말로 저 인간 데리고 가면 나는 땡큐야. 여기 얼마나 잘 되는지 어디 두고 보자.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와중에 그 친구는 나와서 문 앞에 소금을 뿌리더군요. 정말 그 순간은 확 돌아서서 머리끄덩이를 잡을까 했어요.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겨우 참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가게 이모하고 직원들이 달려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너무 억울하고 분통스러워서 눈물을 막 쏟았죠. 무슨 일이냐고, 그 맛 똑같다는 가게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마침 식사하는 사람 중에 저희 동네 부녀 회장님도 있었어요. 저하고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인데 제가 울고불고 하자 식사하다 말고 저한테 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그전엔 창피해서 잘 말할 수도 없었던 남편 얘기까지 다요. 제 얘기를 듣던 부녀 회장님이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본인이 더 화가 났더라고요. 부녀 회장님은 이 동네 토박인데 이곳에선 땅도 많고 입김도 엄청 센 분이에요. 게다가 사실 부녀 회장님 남편도 바람을 여러 번 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라면 치를 떠는 언니예요. 거기다 우리 집 레시피까지 훔쳐갔다는 걸 듣고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가만두면 안 된다고 본인이 더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울 거 없어. 쓰레기만도 못한 그것들 때문에 울지 마. 눈물이 아깝다. 내가 그것들 이 동네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줄게. 어디서 이런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부녀 회장님이 그렇게 말해주니 말뿐이라고 해도 위안이 되고 든든하더라고요. 하지만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복수 부녀 회장님이 대신 해줬거든요. 부녀 회장님은 동네 인맥을 동원해서 그 소문을 다 퍼뜨렸어요. 우리 집 육개장 비법 빼가고 남편까지 훔쳐갔다고요. 소문은 인근으로 삽시간에 퍼졌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작기도 하고 한 거리 건너면 다 아는 정도거든요. 이런 데선 소문이 금방 퍼지기도 할 뿐 아니라 부녀 회장님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그 집에서 배달시켜 먹고 그러긴 힘든 분위기가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부녀 회장님이 직접 가서 한판 떴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물 흐리지 말고 꺼지라고요. 친구는 영업방해로 신고한다 어쩐다 하고 한바탕 했다는데 그것도 주변에 또 소문이 퍼졌죠. 동네 장사하면서 그런 소문이 나니 당연히 장사에도 타격을 입은 것 같더라고요. 동네 아줌마들도 지나가면서 여기가 그 집이라고 손가락질 해대고요. 거기다가 부녀 회장님은 제가 갖고 있는 증거도 있고 숙려 기간에도 외도를 했으면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고 이참에 소송까지 해버리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준다고요. 부녀 회장님 남편도 바람을 자주 펴댄 탓에 그런 쪽으론 전문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친구나 남편 놈이 너무 괘씸해서 그렇게 상간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려는데 불쑥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얼굴을 보니 친구더군요. 저한테 삿대질하며 소금 뿌려댈 때랑은 다르게 얼굴이 엄청 상했더라고요. 그렇겠죠. 들리는 말론 장사도 안 돼서 팔이 날리고 저희 남편하고도 너 때문이니 어쩌니 하며 툭하며 싸운다고 하던데요. 제가 무시하고 가려는데 벼랑간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가 나 취업시켜줘서 정말 고마웠는데 너가 사는 게 너무 부러웠어. 가게도 잘 되고 남편도 다정하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상간소송 취하만 해주면 나 이 동네 당장 떠날게. 네 앞에도 안 나타날게. 얼마나 어이없고 기가 막힌지. 그렇게 뻔뻔하게 굴더니 이제 와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꼴이 너무 우습고 어이가 없었죠.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 어차피 이 동네 떠야 돼. 이미 이 동네에 소문 다 나고 너 손가락질 해대는데 네가 여기 어떻게 살아? 너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이런 짓을 저질렀니? 그래, 내가 잘못했어. 소송만 취하해줘. 알잖아, 나 진짜 먹고 살기 힘든 거. 아닌 것 같던데? 그 와중에 남의 레시피 빼가서 가게도 차리고 너 사장님이잖아. 명색이 사장님이 위자료 낼 돈은 없어? 먹고 살려고 그런 거야. 그것도 대출 겨우 받아서 한 거라 다 빚이고. 근데 장사도 안 돼서 나 진짜 죽기 직전인데 소송까지 하면 나 진짜 죽으라는 거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죽이려는 거냐고 저한테 죄책감을 넘기더군요. 저는 무시하고 가려다가 말했습니다. 영주야,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예전에 너 아니랬잖아. 그때 우리 친하게 지냈던 그 기억, 그거 하나로 나도 너 받아준 거야. 근데 너 어떻겠어? 몰래 우리 집 레시피 뺏어서 이 근처에 그것도 가격까지 내려서 장사를 하질 않나. 남의 남편이랑 바람피고 살림까지 차리질 않나. 그냥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아니잖아.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잠시 돌았나 봐. 뭐에 씌었나 봐. 아니야, 너 뭐에 씌인 거 아니고 원래 그런 인간인데 내가 못 알아본 거야. 너는 처음부터 호시탐탐 내 거 뺏으려고 들어온 거야. 너네 가게가 이렇게 되고 소송까지 당하니 나한테 무릎 꿇는 거지. 아니었으면 너 절대 이렇게 안 해. 오히려 더 나 보란 듯이 살걸? 아니야? 제 말에 친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너 그렇게 어리석니? 너 힘들 때 손 내밀어 준 거 나야. 그런 사람은 배신하는 거 아니야. 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우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 근데 이게 뭐니? 네가 내 거 욕심내고 멍청한 짓 해서 너나 나나 다 동네에서 망신당했어. 나라고 뭐 줬니? 친구한테 등신처럼 남편 뺏긴 여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서 모두한테 다 상처를 주냔 말이야. 이래서 네가 얻은 게 뭔데? 친구는 가만히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 말에 뭔가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분해서 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 상간소송 취하 안 해. 위자료도 내야 될 거야.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잘 봐둬. 그래야 남은 인생 이런 바보 같은 짓 다신 안 저지르지. 앞으로 나 찾아오는 일 없게 해. 제 말에 친구가 말하더군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진짜.
너가 나 도와준 건데 나는 이런 짓이나 저지르고 내가 너무 고달프게 살다 보니 선의를 베푸는 것도 제대로 못 받아들였어. 용서해라. 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솔직히 친구가 너무 괘씸했지만 막상 그런 뒷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안 좋더군요. 저는 그날 밤 잠 한숨 못 자서 고민하다가 결국 상간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는 이혼을 마무리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는 가게를 정리하고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또 저희 집을 찾아와 잘못했네 어쩌네 했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해버리자 그 후론 안 찾아오더라고요. 한바탕의 소란 끝에 저는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았어요. 가끔 그 친구가 어디로 갔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바보 같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론 어쩔 수 없이 안 된 마음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디 살던지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말고 잘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6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순탄할 것만 같았던 저의 결혼 생활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독한 욕심 때문에 망가져버렸죠.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며느리인 저의 모든 걸 빼앗으려다 도리어 다 잃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곧장 취업을 했어요. 나름대로 이름 있는 회사여서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주변 친구들도 부럽다고 했지만 사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이 일 자체가 많아 야근을 자주 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제 성격이 회사 생활과 별로 맞지 않더라고요. 보통 처음엔 직장에 적응하느라 힘들더라도 나중에 연차가 쌓이면 일이 수월해지고 편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늘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대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게 제 성미와는 맞지 않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친구는 저보고 차라리 자기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몇 달 후 저는 고민 끝에 퇴사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제 사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요. 제가 가진 거라고는 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모아둔 돈 조금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가게를 차리거나 하는 건 쉽지 않았고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다 온라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참 온라인 스토어 붐이 일었거든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온라인 스토어 사업은 제가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과감하게 그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그 분야에서 성공해 유명한 사업가들의 강연도 들으러 다니고 홍보 효과가 좋다는 SNS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매진하며 다시 회사원 생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사업에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이 덤벼든 일이었지만 정말 밤낮 없이 일했고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제 생각 이상으로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가 신경 써야 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수습해야 하고 그 모든 책임을 다 제가 져야 하니 그런 부분이 만만치 않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렇지만 역시 회사원일 때보다는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똑같이 힘들어도 제 사업이다 보니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겼고요. 그렇게 혼자서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제가 생각하는 대로 시도해 볼 수 있고 많이 팔리거나 좋은 후기를 들으면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저는 꽤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제 사업은 매년 점점 성장해서 3년이 지날 무렵 제 밑으로 직원도 두고 따로 사무실도 마련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됐죠.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는 하나 마음 편하게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 하나 믿고 거래해 주시는 분들 덕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라 직원들 퇴근하고도 혼자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사업은 잘 되었지만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연애는 하고 있느냐, 나이가 있으니 결혼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물어보시곤 했어요. 저도 연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제가 도맡아서 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고 주말 평일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남자를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소개를 시켜준다고 했지만 힘들게 일으켜 놓은 사업을 연애하느라 소홀히 할까 싶어 매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번아웃 같은 게 오긴 오더라고요. 일 때문에 힘든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가 가끔 있는데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는 건 싫고 또 친구들은 보통 집에서 살림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다 보니 개인 사업을 하는 제 이야기에 별로 공감을 해주진 못하더라고요. 어쩌다 힘들다는 얘기를 꺼내도 그저 사장님 소리 듣고 돈 많이 벌어서 부럽다는 얘기만 들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심신이 많이 지친 저는 기댈 곳이 필요해지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사업 관련 모임을 나갔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지인 따라 모임에 왔다가 저와 만나게 된 거였어요. 사업에 관심이 있어 보여서 제 경험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대단하다, 혼자서 그렇게 성공하다니 멋지다 등등 저를 좋게 봐주더라고요. 저도 그 남자의 외모나 말하는 것이 싫지 않아서 모임이 끝난 후에도 몇 번 더 만나게 되었고 결국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서로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도 이해해주는 모습이 좋았어요. 만나면서도 여전히 사업가로서의 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줬고요. 그렇게 만남을 2년간 이어오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며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뵀는데 남친 아버님께서는 몇 해 전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셨어요. 남친은 혼자가 대신 어머님을 많이 챙기는 편이었어요. 어머님도 아버님을 대신해 남편에게 많이 의지를 하시는 것 같았죠. 처음엔 그저 그 모습도 좋게 보였습니다. 효자랑 결혼하면 피곤해진다는 말이 있지만 그땐 정이 많고 가족들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더 플러스였거든요. 상견례 후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신혼집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남친은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긴 했지만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시며 수술을 몇 차례 받았는데 그 비용으로 남친이 모아둔 돈을 거의 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살 집이며 혼수는 제 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그렇다. 네가 너무 손해보는 결혼이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저는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제가 능력이 있고 또 집을 제가 해가더라도 제 명의로 해놓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파트를 장만했고 남친과 저는 결혼 후 그곳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시어머니를 결혼 전보다 더 챙기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와 사니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이 신경 쓰인다며 함께 더 관심을 갖자고 저한테 자주 얘기했어요. 처음엔 저도 남편 말에 동의하며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연락드리고 몸에 좋다는 음식이며 영양제도 이것저것 보내드렸어요. 일이 바빠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엄마한테는 지극정성이면서 장모님, 장인어른 얘기는 일절 꺼내지도 않으니 저도 섭섭하더라고요. 마치 장모님, 장인어른은 투명인간인 듯 언급조차 안 했으니까요. 한번 남편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할까 싶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로 싸우기엔 제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걸 가지고 제가 괜히 따지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친정에 더 신경 쓰기로 마음먹고 따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 저희 부부 사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니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도 사업 때문에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많이 없긴 했지만 아이를 낳으니 어쩔 수 없이 육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더라고요.
제겐 아이도 너무 소중했지만 제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사업도 소중해서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정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육아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럴 때만 좀 돕는 척하지 기본적으로는 본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본인 자식이니까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건 있었겠지만 육아에는 전혀 동참하지 않았기에 오로지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일과 육아 때문에 지쳐가던 차에 남편은 뜬금없이 저에게 그 얘기를 꺼냈더군요. 자기야,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랑 합가를 하자니요. 저는 단박에 거절했어요. 가뜩이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피곤한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살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집도 있으시고 연세가 너무 많으신 것도 아니고 혼자서 잘 지내고 계신데 굳이 합가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주저리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자기 엄마가 안 됐고 혼자 계신 게 불안하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얘기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 역시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더 얘기를 꺼내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 돈으로 산 제 명의의 아파트이니 제 허락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은 어렵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남편은 그 후로도 몇 번 시어머니와 집을 합치자는 얘기를 은근슬쩍 제 앞에서 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린 딸아이한테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혜은아, 할머니 좋지? 네, 할머니 있으면 우리 혜윤이랑 잘 놀아주시겠다. 그치? 네, 그럼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건 어때? 할머니 좋아요. 하면서 은근 제 앞에서 저렇게 잘 묻는 겁니다. 또 시어머니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우리 집도 팔아서 그 금액으로 더 크고 좋은 집에 가 살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그렇게 좋을 일인가요? 게다가 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합치게 되면 명의도 공동 명의로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살고 있는 아파트는 오래되기도 했고 위치도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가격이 저희가 사는 아파트와 못해도 3배는 넘게 차이가 나는데 재산을 합치게 되면 제 단독 명의만 고집할 수도 없는 거고요. 솔직히 그런 부분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명의 때문에 남편이 합가 얘기를 꺼낸 건 아니겠지만 저는 시어머니와의 생활과 더불어 여러 문제들로 단호하게 합가는 안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합가해서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제가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해도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 아무래도 고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주변 결혼한 친구들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합가만큼은 절대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냥 지금보다 더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리며 신경 쓰자고 말하고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섭섭해했지만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합가 얘기는 꺼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대신 남편이 자주 시어머니를 찾아가 저녁도 먹고 함께 쇼핑도 가고 하더군요. 아이가 있으니까 시어머니보다 아이에게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뱉은 말도 있다 보니 거기까지 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나가던 제 사업이 갑자기 휘청거리게 되었을 때부터였어요. 잘해보려고 아둥바둥해도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했고 아이가 아프거나 어린이집 행사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처럼 아이에게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중요한 거래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많이 속상했어요. 다 잘하고 싶은데 오히려 일과 육아 둘 다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에 좀 더 신경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남편 벌이에 제가 사업을 접을 수도 없고
제가 잘 돼야 아이를 위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일하는 시간을 늘렸고 그러다 보니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에게도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했는데 남편도 이제 아이도 좀 더 컸으니 자기가 좀 더 신경 쓰겠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 아예 육아는 나 몰라라 하던 것과 달리 흔쾌히 돕겠다고 하니 저도 기뻤죠. 그 일 때문에 자정이 다 돼서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이와 남편은 이미 자고 있어서 대화는커녕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어려웠어요. 어쩌다 쉬는 날이 생기면 아이와 놀아줘야 했지만 저도 피곤한지라 오래 놀아주는 건 무리였습니다. 저의 악착 같은 노력에 사업은 그럭저럭 회복할 수 있었지만 남편과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갈수록 커져가더라고요. 그 무렵 제가 일을 하러 나가 있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자주 집에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하지 못했던 집안일을 대신 해주시기도 했고 하원한 아이를 돌봐주시기도 했죠. 또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가셔서 남편이랑 아이 식사 걱정도 많이 줄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어머님이 집안 살림을 대신 해주시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일 마치고 돌아오면 너무 피곤하고 또 휴일에는 아이랑 놀아주기 위해 잠깐 키즈 카페나 공원 같은 곳을 다녀오면 움직일 기운도 없어서 집안일은 정말 미뤄뒀었거든요. 도우미를 구해야 하나 생각도 해봤지만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락날락 하는 건 또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는데 그걸 시어머니께서 해주시니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괜히 어머님 힘드실 것 같으니 오시지 말라고 얘기는 했지만 남편은 엄마가 우리 집 오고 나서 집도 깨끗해지고 반찬도 해줘서 좋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라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후로 먼저 부탁드린 적은 없지만 어머님은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와 집안일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집안일로 남편과 입씨름하는 일도 줄고 아이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 안전한 것 같아 한결 안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매달 150만 원 정도 용돈을 드리며 감사함을 대신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잘 풀려 서로 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사는 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몇 달 정도 후 남편은 쉬는 날 아이와 놀아주는 저에게 다가와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새 사업은 잘 돼가고 있는지 또 힘든 점은 없는지 물어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제가 일은 잘 되고 있고 요새 어머님이 도와주시니 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제 말에 남편은 곧바로 숨겨왔던 속내를 드러내더라고요.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던 합가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 엄마가 와서 집안일도 해주고 혜윤이도 돌봐주니 편하지 않느냐며 괜히 힘들게 오고 갈 필요 없이 합가해서 같이 살면 되지 않겠냐고요. 남편 입에서 다시 합가 얘기가 나오니 정신이 번쩍 차려지면서 합가 때문에 시어머니가 오셔서 집안일을 대신 해주신 건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끝났잖아. 합가는 싫다고. 그러지 말고 생각해봐. 엄마 와서 당신도 편했잖아. 집안일도 대신 해주시고 혜윤이도 봐주시고. 게다가 당신은 밤늦게 들어오니까 집에 같이 살아도 사실 엄마랑 마주칠 일도 잘 없을 거야. 남편은 어머님과 함께 사는 일이 저에게 대단한 이득이라도 되는 양 설득을 하더라고요.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잠시 와서 집안일 도와주시는 것과 계속 같이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집을 팔아 한번 집을 합치게 되면 나중에 따로 살고 싶어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과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싫다고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머님 안 오셔도 된다. 내가 집안일 해줄 사람 찾아보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상당히 서운해하며 자기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며 따지더라고요. 뭐가 너무한가요? 도와주시는 건 충분히 감사했고 또 최대한 보답하려고 제 딴에는 노력했어요. 월에 150씩 드렸고 그 외에도 가방이며 옷이며 이런저런 선물도 해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꼬박꼬박 받아가셨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며 지금까지 봐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자꾸 합가 얘기를 할 거면 앞으로는 안 오셔도 된다고 이 말도 꼭 어머님에게 전하라고 남편에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혼자 씩씩거리며 너무하네 어쩌네 등 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라고 매번 거절하는 게 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나요. 자기야 자기 엄마랑 사는 거니 불편할 거 하나 없겠지만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한 일인데요. 이 정도 거절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도 매번 싫다 하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남편이 전했는지 며칠 뒤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은 전화를 받을 때부터 화가 난 목소리로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예, 우리 민석이가 나랑 같이 살자고 했다는데 네가 싫다고 그랬다며? 너 정말 너무한다.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켰어. 뭐랬어? 너 없을 때 너네 집 가서 집안일 대신 해주고 혜윤이도 대신 봐줬잖니. 그래서 너도 편하게 바깥일 보고 돌아다닌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요, 어머님. 그래도 같이 사는 건 다른 문제 같아요. 어머님께서 살 곳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굳이 집을 합쳐서 같이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림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가 필요하면 사람을 쓰거나 할게요. 어머님도 힘드신데 굳이 오실 필요 없으세요. 뭐? 그래서 사람 구할 테니 이제는 집에 오지도 말라 그 말이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굳이 힘들게 저희 집 일 해주러 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그거지. 기껏 바쁜 며느리 대신해서 집안일 해주고 애 봐줬더니 일하는 사람 쓸 거니까 같이 살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잖아. 너 정말 이기적이다. 사업한답시고 밖으로만 도니까 내 아들 혼자 얼마나 외롭게 고생하는지 알아? 혜윤이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같이 살면서 도와준다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싫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어쨌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막무가내더라고요. 왜 그렇게 같이 사는 것에 집착하시는지 솔직히 무서울 정도였어요. 어머님은 전화통을 붙잡고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셨습니다. 듣다 저도 너무 힘들어서 일이 바빠서 통화를 더 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도움이 구하는 일을 미루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전화를 받자마자 얼른 사람부터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 오늘은 일찍 들어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혹시 또 합가 얘기인가 싶어 안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도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머님도 같이 기다린다고 하니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을 급하게 끝내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거실에 남편과 어머님이 앉아있더라고요. 두 사람 다 심기불편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무슨 대단한 죄라도 지은 줄 알았어요. 두 사람 옆에 앉으니 곧장 어머님께서 합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집안 꼴 좀 봐라. 내가 며칠 안 오니까 금방 이렇게 됐지? 그리고 혜윤이는 또 밤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우리 민석이 저녁도 제대로 못 차려주고 그래놓고 뭐? 나더러 오지 마세요? 사람 구하고 있어요. 얘가 진짜 답답하네. 아니 그러니까 못하러 남구에다 집안일 맡기느냐고. 내가 같이 살면서 봐주겠다는데 너는 사업식이나 한다는 애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내가 오면 다 편하고 해결될 일을 왜 굳이 돈 줘가며 생판 모르는 남으로 오라고 하냐고. 너 정말 이상하다. 그렇게 시어머니랑 같이 살기가 싫어? 내가 뭐 여기 들어와서 너 시집살이라도 시킬까봐 그러니? 어머님,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민석 씨랑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그럼 저희 가족끼리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됐다. 독립적이고 나발이고 나는 우리 민석이랑 혜윤이가 이렇게 사는 꼴 못 봐. 그리고 네가 말했지? 내가 사는 집이 있는데 못하러 합치냐고. 근데 나 이제 집 없어. 내가 우리 집 부동산에 내놨거든. 네? 그 집 팔리면 이 집이랑 합쳐서 더 큰 집 알아볼 거야. 그 뒤로는 같이 살아. 긴 말할 것도 없다. 가만 생각해보면 왜 그런 건 다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이 가장인데 왜 네가 결정하느냐고. 어머님,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너는 네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나는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 그리고 이미 집 내놨으니까 어쩔 수 없다. 너도 그런 줄 알아. 딱 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타부터 상의도 없이 집을 내놨다니요. 게다가 그 상황에서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는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원래도 시어머니랑 한편인 건 알았지만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듣고 있는 걸 동조하듯이 앉아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또 정 떨어지는지. 가뜩이나 일 때문에 피곤한데 집에 와서 모자가 합가하자고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정말 정신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어머님께 집에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그러고도 한참 동안 제가 집안일을 너무 소홀히 했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지도 않았을 거라며 네가 그 잘난 돈 좀 벌어온다고 이 집의 가장인 줄 아느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역시 자기 엄마 옆에 붙어서 사업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여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맞장구를 치는데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왜 저렇게 합가의 목을 매는 건지. 저렇게 같이 살고 싶으면 그냥 어머님이랑 둘이서 살지 저랑 결혼은 왜 했나요? 결혼 전만 해도 그저 자기 엄마한테 잘하는 효자쯤으로 생각했는데 줄창 자기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난리치는 모습에 정말 질렸습니다. 아이가 방에 있으니 더 이상의 소란은 피하고 싶어 얼른 알겠다고 둘러대며 어머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님이 가시고 저는 남편과 또 실랑이를 벌였어요.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분명히 어머님하고는 같이 안 산다고 했잖아. 솔직히 엄마 말 틀린 거 있어?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제일 현명하다는 걸 모르겠어? 당신 일 바쁜 건 알지만 나랑 혜윤이한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집안일도 나 몰라라, 애 보는 것도 나 몰라라. 죄다 엉망이잖아. 우리 엄마가 도와주시기 전에는 나랑 혜윤이 제대로 저녁도 못 먹었어.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인데 집안일 못한 게 전부 제 책임인가요? 따지고 보면 생활비의 대부분은 제가 번 돈으로 책임지고 있는데요. 본인은 제 덕분에 가끔 친구들이랑 골프도 치러 가고 차도 외제차로 바꾸겠다며 알아보고 했던 건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막무가내로 합가를 요구하는 두 사람 때문에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입씨름에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는 건가 싶으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 혼을 빼놓을 정도로 합가 소리를 해대니 나중에는 저도 내가 그렇게 빵점짜리 아내이자 엄마인가 싶고 시어머니랑 남편 말이 맞나 싶은 생각까지 들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합가를 하더라도 제가 바빠서 어머님이랑 부딪힐 일도 많이 없을 거고 그럼 그냥 합가해서 어머님께 집안일 맡기고 편하게 내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저도 하도 옆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다 보니 설득이 된 거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 남편과 시어머니의 숨겨진 속셈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다녀가신 후로 도우미 알아보는 일은 그만두고 합가에 대해 계속 고민을 했어요.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가를 하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쯤 되니 제 마음도 합가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괜히 주변 얘기만 듣고 지레 겁먹어서 시어머니랑 사는 걸 걱정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또 가만 생각해보니 어머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님 손주니까 딸아이도 잘 돌봐주실 거고 살림도 도와주실 거고 그러면 저도 살림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놓고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을 테니 마냥 나쁜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날은 일이 남았지만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합가에 대해 상의를 해볼 생각이었어요. 사실 상의해볼 것도 없는 문제긴 했죠. 시어머니는 이미 집도 내놨고 남편은 당연히 좋다고 할 거고 저만 허락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집 앞 놀이터 쪽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합가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됐다 싶어 저는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이 앉아있는 놀이터 벤치 쪽으로 갔어요. 뒤로 다가가서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과 남편이 너무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계속 저렇게 버티면 어떡하지? 지까짓게 버텨봤자지. 지난번처럼 내가 몇 번만 더 하면 지도 별 수 없어. 집까지 내놨다는데 어쩔 거야. 근데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서 합가해야 돼? 이게 지금 나 좋으라고 그래? 너 기 펴고 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저거 하는 것 봐라. 결국 지집이라고 저렇게 유세 떠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눈 부릅뜨고 대들기나 하고 아주 시어머니랑 남편 알기를 길거리에 있는 개똥만도 못하게 생각해. 내가 들어와 살면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혼내고 가르칠 거야 아주. 그리고 어떻게든 집 합쳐서 나랑 공동명의 하자고 해. 집에 지분이 있어야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네 목 챙길 수 있는 거다. 알았어. 어디 두고 봐. 결혼하면 살림도 내가 똑바로 가르쳐야겠어. 지가 아무리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여자면 살림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돈 좀 번다고 유세는 내가 그 버릇 단단히 고쳐놓을 거라고 결심하고 있다. 엄마 할 수 있겠어? 걱정 마라. 나도 마음 먹었으니까. 저는 뒤에서 그 얘기를 몰래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이랑 남편이 합가하는데 엄청난 집착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정말 저를 위해서 또 손주를 위해서 그러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유는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어서였습니다. 남편 기 안 죽게 하려고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다 이거죠. 게다가 어머님이 전적으로 살림 다 맡아서 해주신다고 저는 살림에 걱정하지 말고 일만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더니 웬걸 결혼하면 제 버릇부터 고쳐놓을 거라고 벼르고 있으신 거였죠. 살림도 도와주실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너무 소름 끼치고 기가 막힌데 제일 황당한 건 그런 시어머니의 얘기를 그저 듣고만 있는 아니 신나서 동조하고 있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언제 돈 번다고 유세를 떨었다는 건지 제 수입으로 놀러 다니고 돈 쓰러 다닌 건 오히려 남편이었는데요. 남편 벌이가 시원찮아서 제가 더 이악 물고 일했는데 그런 걸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제 목소리 커진다고 경계하고 버릇 고쳐놓겠다고 하시고요. 정말 저 사람들이 내 가족 만나 싶고 피가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앞으로 와서 차갑게 따졌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앞에 나타나자 두 사람 무척 당황하며 놀라더라고요. 깜짝이야! 너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야? 뭐야? 당신이 어떻게? 어머님이랑 하는 얘기 다 들었어. 집 명의 때문에 여태까지 합가하자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언성을 높이자 남편이 진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정이 되나요? 어머님은 도리어 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화를 내시고요. 예, 너는 왔으면 왔다고 말을 안 하니 사람 놀래키는 거야 뭐야? 어머님하고 이 사람하고 눈에 불을 켜면서 말하고 있어서 제가 끼어들 수가 없던데요. 뭐라고 하셨더라? 합가해서 공동명의 바꿔야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다. 그리고 합가하면 제 버릇부터 단단히 고쳐놓겠다고 하셨죠. 어머님이 합가 조건으로 저한테 말하신 거랑 아예 딴판이던데요. 제 말에 어머님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얘는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내가 언제? 방금 제가 제 귀로 다 들었는데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요? 네가 잘못 들은 거지. 저는 그 두 사람을 가만 보는데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현타도 오는 겁니다. 남편과 어머님이 정말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합가를 요구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게 저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그렇게 권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순진하게요. 하지만 어머님은 철저한 남편 엄마고 남편도 철저한 남의 편이더군요. 며느리가 나가서 끼니도 대충 떼어가며 바쁘게 돈 벌고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어머님 아들 편하게 살게 해주고 있는데 저한테 고마워하시기는커녕 또 기특해하시기는커녕 도리어 제 목소리 커진다고 저 밟을 생각부터 하시는 거였죠.
돈만 벌어오라 하던지 아니면 그냥 아내 역할, 며느리 역할에만 충실하라고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만 요구해야 되는데 돈은 벌어왔으면 하면서 목소리 커지는 건 싫고 자기 아들 호강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기죽이는 건 싫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정이 떨어지려고 하면 정말 순식간에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속내를 가진 사람들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 위해 주는 건 줄 알고 몇 날 며칠을 합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만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과 남편도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혹시 큰 소리가 날까 싶어 아이에게는 방에 잠깐 들어가 있으라 하고 태블릿 켜주고 나왔죠. 나오자마자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얘,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니?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뭔데요? 네가 우리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 아니요. 저 어머님하고 이 사람 진짜 속내가 뭔지 너무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제 앞에선 절대 할 수 없는 말인 것도 잘 알겠고요. 제 말에 어머님 표정이 확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어코 합가 못하겠다 그거야?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합가가 중요하겠나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남편과 어머님을 보자니 기가 막혀 실소까지 나오는 겁니다. 어머님, 합가요. 합가는 무슨 합가예요. 저 지금 어머님 아들하고 갈라서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야? 갈라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여보, 이혼은 너무 심했잖아. 여보는 무슨 여보? 나 여보 아니고 그냥 이 집에 호구 잡힌 사람이던데.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냐고? 어머님, 이 사람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본인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누리고 살았어요. 어머님도 그거 모르시지 않잖아요. 어머님한테도 제가 매달 따박따박 용돈 드렸고. 그건 내가 살림을 해줬으니까. 저 어머님한테 살림 해달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어머님이 마음대로 수시로 찾아와서 해주신 겁니다. 그나마도 저희 살림에 필요한 건 다 생활비 카드 쓰신 거지 어머님이 따로 쓰신 것도 없고요. 여태까지 네 살림 도와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막말로 그게 왜 저만의 살림인가요? 돈을 벌어도 바깥 활동을 해도 제가 어머님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데 그럼 남편도 당연히 살림하고 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걸 애초에 제 역할이라고만 생각하시냐고요. 이것 봐라. 네가 이렇게 남편을 우습게 하니까 내가 그런 거다. 돈 좀 벌어오면 단주라니. 이 집에서도 네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다. 너 그거 똑바로 하지도 못했잖아. 저는 그 말에 진절머리가 나서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여자라서 아내라서 집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그거 못한 거 맞습니다. 근데요,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제가 힘들게 돈 벌어오면서 집에서는 살림하고 어머님 아들 편하게 살게 해줘야 되나요? 저 그런 역할이라면 이제 안 하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 도로 데려가세요. 데려가셔서 어머님이 그렇게 해주고 사시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못마땅한 며느리 뭐하러 두고 보시겠어요. 저 어머님 기대에 절대 충족 못할 거고 할 생각도 없으니까요. 아들 도로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뭐야?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그랬습니다. 당신은 뭐 입에 딱풀 발라놨어? 꿀먹은 벙어리야? 이 상황 속에서도 한마디 할 말도 없나 보네. 결국 당신이 제일 문제라는 거 모르겠어?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뭐 어쨌다고. 뭐? 이 집 명의를 공동명의해야 된다고? 여차하면 권리 주장해야 된다고? 어머님이 나 가만 안 두겠다고 하시는 것도 신나서 동의했지. 자기 엄마랑 와이프 뒤통수 칠 생각만 했으면서. 그게 바로 당신이야. 나는 그래서 당신이랑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유지 안 할 거고. 아주 지 마음대로네. 결혼이 우습고 시댁이고 남편이 우스워? 저는 그 말에 코웃음 쳤습니다. 우스울 짓 하셨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며느리 뒤통수 칠 생각만 하시는데요.
서로 말도 안 통하는데 긴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혼할 겁니다. 앞으로 여기 오시지 말고 어머님 아들 데리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 닫았습니다. 어머님 제 뒤통수에 대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저도 방문 걸어 잠그고 심란한 기분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죠. 배신당한 기분이 가장 많이 드는 건 저 아닌가요? 어머님 한참 팔짝팔짝 뛰시고 남편도 일단 어머님 모시고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렇게 나가서 또 무슨 작당 모의를 할까, 내 욕을 얼마나 할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 대한 믿음이 완전 깨져버린 거죠. 어쨌든 그날 저는 이혼에 대한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가족에 대한 배신감이 그렇게 들었는데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그날 늦은 밤 들어와서 대화를 좀 하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저 엄마 하자는 대로 맞춰준 것 뿐이라느니 자기 의사는 아니었다느니 구구절절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과 작전 회의하러 가서 무조건 잡아떼기로 결정했나 봅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아까 들은 건 분명하다고, 그리고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설령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당신이 나서서 내 편 들고 아니다 싶은 건 막았어야 했다고 했죠. 남편 본인의 의사였어도 문제지만 그렇게 마마보이처럼 휘둘린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믿고 결혼생활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남편은 시간을 두고 생각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후에 바로 변호사 상담하고 이혼 준비했습니다. 남편에게 협의 이혼하고 양육권 달라고 하니 본인도 이혼 못 해준다고 버티고 제가 엄마로서 역할도 똑바로 못하니 양육권도 못 주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결국 법적 이혼 소송 들어가고 진흙탕 싸움까지 시작했죠. 남편은 혼인기간이 6년 정도 됐으니 재산 분할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시모의 지나친 합가 강요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고 시모와의 문자 내역이나 남편의 합가를 종용하는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반면 남편과 시모는 제가 일한다고 가정에 소홀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남편과 시모의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제 할 일을 한 거고 더불어 집안일에 대해서도 부담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 증거로 냈거든요. 결국 지루한 다툼 끝에 이혼 성립이 되었고 남편 쪽에서는 갑자기 양육권도 포기를 해서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양육권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세장가 보내고 싶으셔서 그랬던 건지 뭔지 그 속내를 제가 어떻게 알겠나요? 하여튼 그렇게 겨우 이혼은 마무리됐고 남편은 저희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들은 얘기로는 어머님 집은 안 팔려서 그냥 매물 접수한 거 취소하고 계속 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죽을 상을 하고 돌아갔는데 저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자체는 정말 힘들었어요. 일하는 것도 바쁜데 그 와중에 이혼 소송 때문에 시간 쓰고 마음 고생하고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이 힘들고 지쳤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마무리가 좋으면 다 좋다고 잘 끝이 나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저는 살림 도와주시는 좋은 도우미 분을 구했고 아이 케어는 친정 부모님이 조금씩 도와주세요. 저도 쉬는 날에는 온전히 아이에게 신경을 쓰려고 노력 많이 하고요. 좀 부족한 엄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2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슈퍼맨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시모나 전 남편은 저보고 돈 벌어 온다고 집안일에는 소홀하다고 뭐라고 했지만 솔직히 자기들은 뭐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빡빡하게 군 건지.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고 그 속내를 차라리 알아버려서 이혼하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랐다면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집 명의도 공동명의로 하고 합가하고 또 어머님은 저 가만 안 둔다고 벼르기까지 했으니 시집살이 또한 얼마나 심했겠나요. 제 부담과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졌겠죠.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 전에 다 알아서 이렇게 끝낸 게 차라리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 소름 끼치는 사람들 앞으로는 안 보고 살고 싶네요. 어쨌든 제 사업체가 있고 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하고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일하고 아이도 잘 키우면서 보란듯이 잘 살아보려고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정말 믿기 힘든 막장 사연들이 많죠.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하지만 의외로 현실에선 더 막장이고 기절초풍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도 그랬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6년이 되었고요. 곧 중학교에 올라가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직원은 남편 포함해서 15명 정도 되고요. 예전에는 한국인 직원도 많았는데 지금은 외국인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등등 다양한 나라에서 일하러 많이 왔죠. 저희 아버님은 좀 무뚝뚝하고 말투도 좀 거친 성격이세요. 저희 남편은 그런 아버님과는 달리 좀 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인데 아마 아버님보다 어머님을 많이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인상부터도 엄청 선하시고 마음도 따뜻하고 여리신 분이거든요. 아버님이 워낙 말도 툭툭 내뱉으시고 다정한 면도 전혀 없는 분이어서 그런지 어머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버님을 참 잘 챙기셨어요. 저에게도 참 좋은 시어머니시고요. 저에게 늘 다정하게 얘기해 주시고 잘 챙겨주셨어요. 저를 존중해 주신다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결혼 생활 동안 고부 갈등 같은 건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면 아버님 때문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남편이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부모님과 자주 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집도 가깝고요. 그런데 저한테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거침없이 필터링 하나 없이 화내시거나 툭툭 내뱉으시니까 처음엔 저도 좀 놀랐고 상처도 많이 받았죠. 시간이 지나고서는 저도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했지만요.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라 자연유산을 몇 번 하고 겨우 아기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 딸인데 그 딸아이를 겨우 출산하고 몸이 더 안 좋아져서 그 후에 둘째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 뻔히 알면서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아들은 못 낳고 딸 하나 겨우 낳았다면서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서러운지. 그리고 저희 딸은 손녀라는 이유로 할아버지한테 예쁨도 못 받고 컸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뒤에서 저를 친정엄마만큼 잘 챙겨주시고 예쁜 손녀 낳아줘서 고맙다는 말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주신 상처 어머님이 대신 치유해 주셨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버님 때문에 속상한 일도 때로는 있었지만 그만큼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었기에 괜찮았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사이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버님 성격이 워낙 세시긴 하지만 또 어머님이 성격이 좋고 유하시다 보니까 두 분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 걸로 보였죠. 물론 그렇게 지내기 위해서 어머님이 많이 참고 누르고 사셨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어머님이랑 대화하면서 아버님 성격 맞추기 힘들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면 그래도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 양반이 좀 괴팍해 보여도 잔정도 많고 속은 따뜻하다고 하시면서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어머님도 여전히 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여전하신 것 같았죠. 하지만 참 저희 아버님 끝까지 너무하신 분이더라고요. 어느 날 한창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어머님이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지금 찾아뵙는다 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님이 우시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저는 겉옷만 입고 부랴부랴 어머님 계신 댁으로 달려갔죠. 시댁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가는 위치에 있거든요. 가보니까 어머님은 이미 한참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은 눈물을 삼키며 힘겹게 말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바람이 났다고요.
저는 어머님께 그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님 워낙 말씀은 팍팍 하시고 성격이 거침없으시긴 해도 그런 행동은 안 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냥 마음 한켠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머님 놔두고 외도는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런데 아버님이 바람을 피셨다는 겁니다. 정말요,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동네 사람한테 들었다. 너네 아버님도 요즘 부쩍 행동하는 게 수상쩍었고 그러다가 몰래 그 여자랑 통화하는 거 나한테 걸린 거야. 그걸로 내가 따졌더니 바람핀 주제에 오히려 뻔뻔하게 나온다. 살기 싫으면 살지 말자고 하면서. 네?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오히려 살지 말자고 하신다고요? 그래, 먹긴 놈이 성낸다고. 내가 어이가 없다. 그 여자한테 눈이 돌아도 보통 돈 게 아닌 것 같아. 그 여자가 누군데요? 누군 줄 아세요? 공장 근처에 카페 하나 있잖아. 아, 네, 알아요. 이름이 그린 카페였나? 맞아. 거기 여주인. 어머, 정말요? 거기 공장 사람들이 커피 잘 마시는 곳 아니었어요? 맞아. 세상에, 이게 무슨...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님 공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카페가 있거든요. 저도 남편이랑 가봤는데 이름은 카페지만 안에 들어가면 다방 같은 느낌이 물씬 납니다. 카페 주인은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느낌인데 화장도 엄청 진하고 옷도 몹시 화려하게 입었더라고요. 대충 들어보니 도시에 있다가 왔다는데 일반적인 일을 했던 여자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 근처에 카페가 거의 없다 보니 공장 직원들도 그곳에 가서 커피를 잘 마신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랑 바람이 났다고 하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근데 거기 주인이라고 해봤자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던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동네 창피한 일이니. 나도 처음에 영기 엄마한테 듣고 못 믿었다니까. 근데 영기 엄마 말론 너네 아버님이 허구한 날 거기 가서 놀고 있고 그 여자랑 팔짱 끼고 어디 다니고 그런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 눈이 무섭지도 않은지. 아휴, 세상에. 저도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머님. 그 얘기하니까 아버님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안 입고 오면 이혼하재. 그 여자랑 살림이라도 차리고 싶은가 보다. 니네 아버님이 다 늙어서 미쳤나 봐. 미쳐도 단단히 미쳤나 봐. 세상에.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겨우 달래드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어머님께 아버님이랑 다시 얘기를 잘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때까진 아버님이 헤어지고 어머님께 잘못을 구하면 어머님도 받아주실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은 정말 그 여자에게 단단히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그 후 집에도 잘 안 들어오시고 오히려 어머님께 이혼을 계속 요구하셨으니까요. 저희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아버님께 화도 내보고 설득도 했는데 아버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은 게 뭐가 문제냐며 도리어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자식 보기 부끄러우신 것도 없으신 듯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저도 정말 아버님의 행동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어요. 어머님도 아버님이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헤어지자고 나오니까 만정이 떨어졌다며 콱 이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골머리가 아프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그 여자네 가게를 찾아가 보자고 하셨어요. 너무 분통 터지는데 아버님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면서 아마 그 여자네 집에서 사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어머님이 가자고 하시니 알겠다며 따라 나섰죠. 어머님을 지켜드릴 요량도 있었고 또 한편으론 그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 그 낯짝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과 제가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그 여자는 저랑 어머님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기요, 천덕현 씨 아시죠? 가까이서 보니 정말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버린 남자와 바람이라뇨. 제 물음에 그 여자가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누구세요? 제가 천덕현 씨 며느리거든요. 저분은 저희 어머님이시고요. 그 말에 그 여자는 띠꺼운 얼굴로 저희 어머님을 보더라고요. 그런데요? 얘기 좀 하시죠. 그렇게 그 여자는 귀찮은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화가 나셔서 떨리는 목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우리 남편 혹시 그쪽 집에 있어요? 오빠요? 네. 오빠? 세상에, 보아하니 우리 며느리랑 나이 차도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빠 버린 사람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 여자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듯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거 따지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본인 남편한테 따지세요. 자기 집에 있기 싫고 좀 재워달래서 재워주는 건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자기 남편한테는 별 말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난리야? 그 여자는 미안함은커녕 뻔뻔한 얼굴로 도리어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랑 어머님도 깜짝 놀랐고요. 뭐예요? 이봐요. 당신 지금 불륜이잖아. 근데 뭐가 이렇게 뻔뻔해요? 제가 따지니까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저기요. 내가 그쪽 남편하고 바람핀 것도 아닌데 좀 빠지죠. 뭐라고? 그쪽이 바람난 사람이 우리 시아버지라고.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 아니잖아. 그 여자의 뻔뻔한 말투에 저희 어머님도 손을 부들거리시며 따지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당사자니까 말해도 되겠네? 왜 그러고 살아요, 젊은 사람이. 또래 만나서 살면 되지. 나이도 한참이나 많고 그것도 가정까지 있는. 그건 제 남자 취향인 거고요. 아줌마, 확실하게 말할게요. 저 아줌마 남편 제가 오라고 한 적 없고요. 본인이 와 있는 거예요. 저도 귀찮아요. 밥 해주기도 싫고. 제발 도로 데려가세요, 좀. 그러면 뭐 진지한 것도 없으면서 재미삼아 유부남이랑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한테 말고 아줌마 남편한테 얘기하시라고. 아, 진짜 짜증나네. 그 여자는 저와 어머님에게 화를 벌컥 내더니 다시 자리로 확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저나 어머님이나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님도 너무 분해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고 저는 일단은 어머님을 데리고 그 가게를 나왔어요. 그 자리에 있어봤자 어머님만 혈압 오르실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분통 터져 하셨고 그날 못 드시는 술까지 드셨습니다. 저도 너무 화나고 속상하고요. 저는 일단 어머님께 이혼하시든 안 하시든 증거는 다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머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내라고 말씀드렸죠. 집에 오지 않고 그 내연녀도 뻔뻔하게 나온다는 내용을 담아서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가진 연락을 다 해도 계속 집에 안 들어오시고 공장에까지 잘 안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집으로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이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이제 이른이 다 돼가시는 아버님과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는 내연녀 사이에서 임신이라뇨. 정말 기막히다는 말로 부족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 말 듣고 쓰러지실 뻔했고요. 저희 남편도 아버님께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아버님은 도리어 자기한테 뭐라고 할 거면 회사에서 나가라는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가 뭐길래 가족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었습니다. 그만큼 아버님은 그 여자한테 단단히 미치신 거였죠. 결론적으로 결국 어머님은 질릴 대로 질려 이혼하기로 하셨어요. 대신 저희 쪽에서 모은 증거도 있고 이미 내연녀가 임신까지 한 상황이기에 유책은 당연히 아버님께 있었죠. 저는 어머님과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며 상담을 다녔고 아버님도 재산 지키시려고 나름 알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유책이 확실한 상황인데다 결혼 생활이 오래된 탓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님은 어머님께 신축 아파트를 주시기로 했어요.
시내 쪽에 아버님이 분양받으신 신축 아파트가 있었는데 평수도 크고 시세가 괜찮았거든요. 어머님은 그거 받기로 하고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생각 같아선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서 뱃속의 그 아이 호적에도 못 올리게 했으면 했는데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정이 다 떨어져서 그렇게 버티고 싶지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화병 나실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혼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더 환장할 일은 그 내연녀가 본격적으로 본처 자리에 앉고 싶은지 아예 시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된 것이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알아보니 저랑 나이 차이가 5살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진짜 아버님하고도 연 끊고 살고 싶은데 남편이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얼굴을 보고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여자는 저희 아버님 보고 오빠, 오빠 하면서 정말 애교스럽게 굴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버지 버린 사람한테 저러고 싶을까 싶기도 했는데 그 여자는 정말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하긴 그 정도로 뻔뻔하니 본처 내쫓고 당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한 거겠지만요. 저희 아버님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여자 먹인다고 온갖 좋은 음식은 다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살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못 봐주겠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아버님 인생이고 그 여자가 애까지 임신했으니 알아서 사셔라 해도 그만이었습니다. 저희야 어머니만 잘 챙기면 그만이죠. 하지만 정말 열받는 건 이 여자가 저에게 자꾸 시어머니 행세를 하려고 드는 겁니다. 살림 합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왜 아버님한테 안부 전화도 잘 안 하고 잘 안 찾아오냐 고나리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떨떠름해서 그 여자한테 어머님이라는 호칭도 안 했는데 그것도 기분 나쁘답니다. 아버님에게 쪼르르 다 이르더라고요. 아버님까지 저에게 이제 새 식구 됐으니 어머님이라고 부르라고 하고요. 정말 속이 부글부글하고 저희 남편도 화가 나서 그냥 공장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야 되나 하더라고요. 아버님 안 보고 살고 싶다면서요. 하지만 말이 쉽지 그 나이에 어떻게 새로운 직장을 찾겠나요. 더럽고 치사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아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늦은 나이에 애를 가져서 몸조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니 저보고 종종 와서 반찬도 만들고 밥도 해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가기 싫고 밥이고 뭐고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번 거절도 했는데 아버님도 전화해서 좀 도와주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오히려 미친 거 아니냐면서 가지 말라고 했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님 성격이 너무 욱하다 보니 남편이 잘릴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아들이고 뭐고 나가라고 할까봐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겐 그냥 말 안 하고 가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줬습니다. 더 짜증나는 건 그냥 먹으면 되지 짜네 싱겁네 조미료 뿌린 건 아니냐 하면서 트집도 엄청 잡더라고요. 뱃속의 귀한 아이가 함께 먹는 건데 신경 써달라면서요. 진짜 반찬을 그 여자 면상에 집어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한 번은 그 여자가 대놓고도 그러더군요. 명희 씨, 많이 안 입고? 네? 아니, 맨날 죽상으로 입길래 그렇게 인상 쓰고 있지 마. 주름 생겨. 제 주름은 제가 알아서 신경 쓸게요.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뻔세하고는. 저기요, 엄밀히 얘기하자면요. 제 시어머니 아니시고 그냥 저희 아버님 새 부인이신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따로 계시거든요. 뭐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징징 짜면서 그대로 아버님에게 일렀더라고요. 아버님 저에게 전화 오고요. 예, 명희야. 네가 그렇게 말했다는데 정말이냐? 네, 나랑 결혼했으면 네 시어머니기도 한 거다. 아버님, 저 아버님 댁에 반찬 만들어드리고 밥까지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저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강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뻣뻣하게 구냐? 저한테는 쉬운 일 아니에요.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해. 나중에 내가 가진 재산 싹 다 미아한테 넘겨주는 수가 있어. 그랬으면 좋겠냐?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버님 재산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어머님이나 저희한테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은 누가 어머님이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잔말 말고 미아한테 어머님이라고 깍듯하게 해. 저도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착하고 순한 시어머니 만나서 너무 좋았다가 결혼 15년 지나고 이제 와서 갑자기 시집살이라뇨. 그것도 저랑 5살밖에 차이 안 나는 여자한테요. 참 이 상황이 너무 기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가 너무 이해 안 되고 화난다고 그냥 퇴직금 달라 해서 장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진지하게 할 정도였죠. 저는 종종 어머님 댁으로 가서 이런 하소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미안하실 일은 아닌데 오히려 어머님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네가 고생이 많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어머님은 어떠시냐고 물었죠. 어머님은 이혼하고 초반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편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비 맞출 필요도 없고 혼자서 좋아하시는 책도 읽고 뜨개질도 하고 밥도 간단하게 차려 먹으니 너무 편하다고 하시면서요. 확실히 어머님은 이혼 후 얼굴이 더 피시긴 했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편안해 보이셔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물론 어머님도 그때까지도 아버님이나 그 여자 생각하면 분통 터지는 건 있으셨겠죠. 이제 그 여자 애까지 나오면 더 기고만장할 거고 아버님이 미쳐서 그나마 있는 재산 나중에 그 애한테 다 물려준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 성별도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넌지시 알려줬거든요. 아들 좋아하시는 저희 아버님 입이 귀에 걸리고 나중 일이긴 하지만 저도 아버님 하는 걸로 봐선 간이고 쓸개고 다 그 여자 모자에게 주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그 여자한테 완전 푹 빠져 있으셨고 그 여자도 아버님 조련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그 여자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연 출산은 좀 힘들 것 같다고 해서 날짜를 잡고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날짜에 맞춰 수술 후 아기를 출산하게 됐고 저희는 안 가려고 했다가 아버님 불호령 듣고 억지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아버님과 저희 가족은 제왕절개 수술 후 간단한 처치가 끝난 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아기를 본 순간 아버님 그리고 저희 부부 다 입을 못 다물었거든요. 왜냐고요? 그 여자가 낳은 건강한 3.8kg의 아들이 혼혈아였거든요. 동남아 혼혈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아이요. 신생한데도 크고 진한 눈, 까무잡잡한 피부, 정말 저희 아버님 느낌은 단 한 개도 없는 혼혈아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니까 아직 뚜렷하게 모를 수도 있지 않냐고요? 아니요. 정말 저나 남편이나 말을 못할 정도로 확실히 그 아이는 저희 아버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피부가 그 나이 때 남자분답지 않게 허여멀건하시고 머리색도 갈색이시거든요. 눈동자도 갈색이시고요. 저희 남편도 그렇습니다. 눈도 작고 가늘게 찢어져 있는 전형적인 동양적인 눈이고요. 그런데 완전 정반대의 아이가 나온 거예요. 까만 피부에 동그랗고 까만 눈. 아버님 아무 말도 못하고 간호사분께 겨우 하시는 말씀, 애기 잘못 데리고 온 거 아니냐고. 간호사분은 아니라며 양미화 씨, 천덕현 씨 아들 맞다고 확인해 주시더군요. 저랑 남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너무 당혹스러워서요. 아기를 보기 전까지 들떠 있으시던 아버님은 아기를 보고 나서는 얼굴이 흑빛이 되셨어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을 부르시는 겁니다. 병원에 한번 물어보라고. 친자검사 같은 거 혹시 할 수 있느냐고요. 병원에서 친자검사에 필요한 샘플 채취는 해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남편이 나서서 알아보고 친자 검사 의뢰까지 따로 맡겼습니다. 그 여자는 스스로 정신을 차렸고 묻더라고요. 아이 어떻냐고요. 저희 부부 아무 말 못하고 저희 아버님도 화가 난 건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가만히 있으시고요. 그러더니 직접 보라고 하셨어요.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거동도 불편한데 그 여자 아버님의 반응이 이상하다 보니까 아이 직접 봐야겠다고 우겨서 휠체어까지 겨우 타고 신생아실 갔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보고 그 여자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 여자가 저희와 함께 병실로 돌아오니까 기다리고 있던 아버님이 애 얼굴 봤냐고 제가 내 애가 맞느냐 따지셨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더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맞다고 자기 의심하느냐고 더 난리치더라고요. 간호사분이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병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은 화가 나서 그대로 병실 박차고 나갔고 그 여자는 혼자서 화내고 있고요. 남편하고 저는 아무 말 못하고 몸조리 잘하라며 병원을 빠져나왔죠. 긴급으로 맡긴 친자검사 결과지는 며칠 안으로 왔어요. 남편이 확인 후 아버님께 드렸죠. 결과요. 예상했던 것처럼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아버님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님은 그 결과를 보고 또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정말 아버님의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참 어이가 없고 그럼 도대체 누구의 애란 말인가 싶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왕절개 수술이라 5일 동안 병원에 있고 그 후에 조리원으로 올라가기로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 결과지 받고 조리원부터 취소시켰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퇴원 후 바로 집으로 오게 되었죠. 아이는 제가 데리고 왔고요. 아버님 누구 애냐고 길길이 날뛰고 그 여자 처음엔 우기다가 나중에 결과지 보고 자기 몰래 이런 검사까지 했느냐 적반하장으로 화내더라고요. 정말 쑥대밭이 따로 없었죠. 도저히 아기를 돌볼 상황이 아니어서 아기는 일단 제가 데리고 와서 돌봤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아이가 생김새도 그렇고 애 아빠가 공장 쪽 직원인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죠. 저희 남편도 비슷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워낙 공장 직원들이 자주 드나드는 카페이기도 하고 그 여자도 워낙 눈웃음, 코웃음 잘 흘리는 여자기도 했는데 결국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다 싶더라고요. 그 여자 결국 저희 집 와서 애 돌려달라고 했고 그 길로 아버님 집에서 나갔습니다. 가게까지 문 닫고 종적을 감췄는데 더 기막힌 건 저희 공장에서 1년 정도 일했던 직원 하나도 무단으로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희 추측으론 아마 그 직원 애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일은 제가 고스란히 어머님께 다 알려드렸고 어머님도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꼴 좋다고도 하셨고요. 저희 아버님 그 일로 매일 술 드시고 어머님께도 전화해서 주정 부리셨다는데 저희 어머님 이제 남남이고 연락하지 말자고 바로 끊어버리셨대요. 그렇게 아버님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혼자 사시게 됐는데 저희도 자주 안 가니까 섭섭하다느니 자기를 무시하느니 자꾸 전화와서 따지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화나서 그냥 퇴직금 정산해달라고 나가겠다고 아버지 알아서 사시라고 화내고 싸웠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공장 관리는 저희 남편에게 일임한 상태라서 저희 남편 그렇게 그만둔다고 하면 아버님도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버님이 남편을 붙잡으시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잘 챙겨주고 헌신하신 어머님은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새장가 드실 생각에 들뜨셨던 우리 아버님. 결국 내연녀한테 제대로 배신당하신 거였습니다. 뒤늦게 후회하셔봤자 이미 어머님과는 끝이 났고 저희 자식들도 아버님 밑바닥까지 다 본 것 같아 존경심도 싹 사라졌어요. 다 아버님이 자초하신 거죠 뭐. 부부 사이에선 신뢰와 감사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 없는데 아버님은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고마운 건 모르셨으니까요. 이렇게 큰일 겪으면서 아버님도 깨달은 게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